네. 지금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해 발표할 비다오 최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지식 증명에서 를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확장성이나 보안성 등에서 이제 많은 보안성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그중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제 개인 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상세 내역이 모두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블록체인의 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영문지식 증명에서도 이제 스나크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는데, 이제 본 세미나에서는 이 스나크의 근간이 되는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간단하게 영지식 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확장성, 그리고 가장 이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이제 스나크의 세세한 프로토콜들과 세부 기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영지식 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란 이제 프로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베리파이어에게 증명하는 프루프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건 1985년에 위에 세 사람이 이제 다음과 같은 논문 제목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프루버라는 것은 지식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체를 말하며,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해당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기반은 이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제 베리파이어가 이 지식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베리파이어가 검증 과정 동안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렇게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루버가 제공한 프루프를 통해 이제 악의적인 검증자가 검증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프루버가 지식 자체에 대해 유추할 수는 없는 그런 프루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프루프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영지식 증명이 되는데, 이 영지식 증명에는 총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completeness, 여기 프루버의 증거가 옳다면 검증자는 이를 옳다고 판단해야 하고, soundness, 이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냥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의 성질이지만, 마지막에 이 영지식 이 조건이 추가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영지식 증명의 중요한 프로퍼티가 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 참일 때 이제 검증자는 증거가 옳다는 정보 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서 영지식 증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프로브와 베리파이어에 대해서 언급했고, 추가적으로 이 시크릿, 챌린지,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is true라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시크릿은 이제 프로버가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정보이자 이제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챌린지라는 것은 이제 검증자가 프로버에게 증명을 위해 문제를 내는 과정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트먼트 is true라는 이 상태는 검증자가 프로버가 이 시크릿을 알고 있음을 검증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게 어떻게 영지식 증명으로 활용이 되냐? 여기서 프루버는 그 누구에게도 이 시크릿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베리파이어에게만 자신이 이 시크릿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자는 먼저 초록색 옷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버는 동굴 안에 두 방향의 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리파이어는 프루버에게 A 또는 B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옷을 입은 프루버는 이 초록색 옷을 입은 검증자 요구를 따라야 하고, 이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 알리바바 동굴에서 영지식 증명의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 프루버가 이 문을 여는 도어락이 시크릿인데, 그럼 이제 이 시크릿을 몰라도 우연의 일치로
밖에 나온 검증자가 나오라고 한 곳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 성공 확률은 이제 시행 횟수에 따라 줄어들게 되고, 이 성공하게 되면 이 베리파이어는 프로버가 주문을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고 확률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핑크색 옷 입은 사람한테 이제 A로 나와라 했는데,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우연찮게 이제 A로 나와서 문을 열진 않았지만 A로 나와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제 만약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언젠가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제시한 어떤 문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있는 시크릿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냥 가장 간단한 영지식 증명에서 그런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예제가 이제 수도쿠도 있고 이제 파인딩 와일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인 것들은 여기서 프로브와 베리파이어가 모두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제 과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서 이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터랙티브하지 않고 논 인터랙티브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터랙티브한 영지식 증명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 인터랙티브 영지식 증명의 핵심은 프로버와 베리파이어 간의 메시지 교환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제 프로버가 검증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에 프로버가 오프라인 되더라도 그 메시지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논 인터랙티브 영지식 증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가장 먼저 이제 GKC에서 상용화한 이제 JK 스나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위에 약자는 저렇게 되는데 저 S 같은 것이 바로 이제 검증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앞에서 차이와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트러스티드 파티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프로버가 증거를 만들고 이제 베리파이어가 증거를 검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프로버가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준 정보로 증거를 만들고 검증자에게 전송을 하면 검증자는 계산을 통해서 증거가 옳은지 아닌지 검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버는 베리파이어에게 증거를 전송한 뒤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상호작용형 영지식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대화 영지식 시스템이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스타크이고, 또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버와 베리파이어가 메시지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이거는 일련의 공개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 설정 단계에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매개 변수를 생성하는 무작위성에 액세스할 경우에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거짓 증명을 프로버 대신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스나크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제 상호 거래를 위한 공개 매개 변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사용자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개입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버의 컴퓨터 능력을 제한적으로 하고 가정했을 때는 프로버는 시스템을 속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지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그러나 충분한 컴퓨터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프로버는 페이크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이 스나크의 위협이 된 이유이고, 이것이 왜 위협이 되냐, 타원 곡선 암호화 기법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암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타원 곡선, 이게 ECDSA 타원 곡선 디지털 성명 알고리즘과 같은 키페어 알고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 능력만 좋다면 언젠가는 풀리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K 스타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JK 스타크는 스나크의 대체 버전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3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충돌 저항성 해시 함수를 통해서 비례칭 암호화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 저항성 해시 함수란 것은 해시 함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값을 넣을 때 동일 값이 나오는 이 상황이 해시 충돌이라는 상황인데, 이 해시 충돌에 정을 갖는 함수를 일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타크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스나크에 비해 증명 크기가 수십에서 수백 킬로바이트로 매우 크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어 먼저 아래의 표를 보면 이제 프로브 타임과 검증 시간을 볼 때 신뢰 설정 단계 직후에는 스나크가 스타크보다 조금 더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 위에 그래프를 보면 스나크는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산 처리 능력이 더 많이 요구돼서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저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 그래프인 반면 스타크는 복잡성이 증가하더라도 연산 처리 능력에 변동이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크가 스나크의 대체 버전으로 매우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증 사이즈가 스타크가 스나크에 비해 엄청 크다는 것은 아직 한계로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활용들인데 제 시간을 봤을 때 추가적인 활용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보다는 뒤에 스나크에 대한 딥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건 종류들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관련 자료들 링크를 드릴 테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스나크에 대해서 현재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 중 하나죠.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 이제 대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호모모픽 히딩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말하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대부분의 x에 대해서 이 x만 가지고 x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출력값이 같으면 입력값이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H의 EX와 EY를 안다면 이 X와 Y 연산을 입력값으로 갖는 HH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호모모픽 히딩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일반 성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X에 대해 숨기는 것이므로 HH가 이제 CHC의 약한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이제 1대1 대응 성질로서 고유한 값을 갖게 하는 성질이고요. 이제 마지막 성질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의 x와 이의 y를 가지고 이의 x 플러스 y 또는 이의 2x 플러스 y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앞에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앨리스와 밥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킬 것인데요. 이제 앨리스는 밥에게 x와 y의 값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x 플러스 y는 7이 되는 x와 y 값을 알고 있다고 밥에게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앨리스가 프루버가 되고 밥이 베리파이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y는 7에 대한 히딩 값은 하나이고 이 앨리스가 준 이 x, 이 y 값으로 동일한 값을 도출했다면 밥은 앨리스 x, y 값을 몰라도 앨리스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값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앨리스가 EX와 EY, 그러니까 X와 Y를 앞에 HH 함수에 넣은 결과값을 밥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밥은 그걸로 제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EX 플러스 Y를 계산하게 되고 밥은 이제 2의 7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밥은 이 두 개가 같음을 비교해서 앨리스가 실제로 이 XY 값을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않나를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 알리바바의 동굴과 매우 비슷한 프로토콜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밥이 x 플러스 y는 7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밥은 그러니까 이 질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밥은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합이 7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에서 밥은 7의 하이딩 값인 ex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앨리스가 제공하는 연산값을 통해서 이 7과 같은 값을 찾는 연산을 유도해서 이 x 플러스 y를 계산하고 이를 이번 과정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호모모픽 히딩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제 EX에서 X를 도출할 수 없는 어려운 연산을 가진 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정수와 더하기 연산으로는 EX를 구성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EX에서 X를 찾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이죠. 이는 첫 번째 성질이 깨지기 매우 쉬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한 것은 유한군을 설정해서 그것에서 유한군에서 어떠한 연산을 정의한 후 그 연산을 이제 홈올픽 히딩스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연산을 정의하냐? 먼저 연산을 정의하기 전에 이제 유한군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n에 대한 모듈러 연산을 저 집합에 대한 덧셈 연산으로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듈러 연산의 이제 집합은 나머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은 이제 유한군의 이제 닫힘, 결합, 항정원, 여건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하는데 다 만족함으로 이 0에서 n-1까지의 정수 집합이 이제 이 특수한 연산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집합 이름을 그룹 ZN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한 가지 더 구성할 것인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앞서 정의한 ZN과 비슷하지만 곱셈 연산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소수인데 만약 이 P가 소수가 아니라면 닫힘 성질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정한 이 집합에는 이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면 유한군이라고 불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특정한 집합과 이제 모듈러 P의 곱셈 연산을 갖는 그룹을 ZP 스타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이 ZP 스타는 세 가지의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룹의 원소에 제너레이터라는 특정한 원소 G라고 하겠습니다. 이 G가 있고 이 제너레이터라고 불리는 이 G는 ZP 스타 내의 원소로서 군의 모든 원소를 G의 A승의 모듈러 P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게 영어로 적혀 있고 말로 하다 보니까 뭔가 따라오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직접 적으면서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원소를 G의 A승의 모듈러 P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A는 1에서부터 P-1이 아닌 0에서부터 P-2의 집합 중에서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G를 A번 연산하면 ZP 스타의 모든 원소의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군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DLP, 즉 이산 로그 문제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이산 로그 문제란 유한 그룹 G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지고 원소 X, Y가 주어졌을 때 앞에 1번처럼 X를 몇 번 연산하면 Y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룹에서 몇 번 연산하는가, 몇 번을 찾기가 어려워지면 이 그룹은 DLP가 어려운 그룹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P가 충분히 클 때 이 그룹에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G의 A승과 어떤 원소가 모듈러 P에 대해 합동을 만족하는 이 A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집합은 DLP가 어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원소가 고변산을 할 때 이제 지수는 더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이제 위 세 가지 성질이 이제 그룹 ZP 스타가 정의한 함수 EX가 HH의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룹 ZP 스타에서 홈올픽 히딩스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E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구성된 HH는 이제 서포팅 어디션으로 EX와 EY를 가지고 EX 플러스 Y를 계산할 수 있는 즉 덧셈을 지원하는 홈올픽 히딩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성된 EX가 홈올픽 히딩스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먼저 첫 번째 성질 DLP가 어렵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X에 대해 EX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 그룹 ZP 스타의 DLP 사 성질에 의해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질 아웃풋이 같으면 인풋이 같다. 즉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이 다르다. 이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성질 사이클릭 그룹에 의해 성립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EX와 EY가 주어졌을 때 EX 플러스 Y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룹 GP 스타에서 서포팅 어디션, 즉 덧셈을 지원하는 홈오피 히딩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정의한 EX는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홈오피 히딩스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스나크 구성의 핵심이 되는 도구인 다항식의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그룹이 아니라 필드, 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체는 이제 그룹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덧셈과 곱셈 연산들을 갖는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FP라는 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는 정의한 체에서 지차 다항식 P를 나타낼 것인데요. 이 다항식 P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스나크에서 프루버가 증명해야 할 것이 다항식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다항식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PX 형태이고, 보자. 체 PF의 원소인 S를 다항식에 대입한 PS를 이밸류에이션 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항식을 알게 된다면 이밸류에이션 꼴인 PS를 구하는 것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매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로 그룹 ZP 스타에서 정의한 홈오피 히딩스에 의거한 EX는 이제 support linear combination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듯이 evaluation of polynomial이 PS인데 이제 블라인드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블라인드 한다는 것일까요? 이 S 값을 감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프루버는 다항식 P를 알고 있고 베리파이어는 랜덤 밸류 S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리파이어는 P의 S의 히딩 값인 E의 PS를 E에 넣은 그 값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제 블라인드 에밸루에이션 프로그램의 조건은 이제 베리파이어는 P를 모른 채로 E의 PS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베리파이어가 P를 알게 된다면 PS를 이밸루에이션을 다항식을 통해 직접 연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에서 말했던 간결성, 스나크에서 S이면 간결성에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프루버는 S를 알면 안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설정했던 홈오피 히딩스를 이용해서 S를 블라인드 해보겠습니다. 이제 베리파이어는 프루버에게 S의 히딩 값인 ES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차 다항식의 모든 S항에 대한 히딩 값을 각각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홈오피 히딩스의 첫 번째 성질로서 S 값을 숨기는 역할을 하면서 이 S 값을 프루버가 유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프루버는 받은 히딩 값을 이용해 각각의 다 E 연산을 EX에 넣고 계산해서 다시 베리파이어에게 보내게 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PS는 밑에 보이는 다음 식과 같고 이를 EX에 대입하면 E의 PS인데 ZP 스타에서 정의한 홈오피 히딩스는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아래 등식과 같이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루버는 이제 S 값을 모른 채 E PS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을 베리파이어에게 보내더라도 이제 HH의 첫 번째 성질로 인해서 베리파이어는 PS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이제 홈오피 히딩스를 이용해서 블라인드 에밸루에이션 오브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 스나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를 위한 또 다른 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선 프로세스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부족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프로버가 EAPS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버가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엉뚱한 값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다항식 P에 S를 대입해서 나온 이 실제 계산값을 보낸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프로버가 올바르게 프로토콜을 강제하게 하는 어떤 로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로직을 위해 필요한 기본 툴인 이제 Knowledge of Coefficient Test, 이제 KC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C 테스트는 원래는 Knowledge of Exponent Assumption이라 불리는 개념이었는데 스나크에서는 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 했던 이제 지수 A의 G승, G의 A승 이런 거에 대해서 연산의 노테이션을 조금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수 연산을 간단하게 이렇게 곱하기 별표 연산으로 모두 바꿔서 사용하도록 이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알파 페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알파 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KC 테스트에 사용하는 이제 B는 A 곱하기 알파를 만족하는 이제 이 곱하기라는 말이 진짜 곱하기가 아니라 방금 했던 지수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원소쌍 A, B를 알파 페어라고 합니다. 즉, 제 B는 알파 곱하기 A를 만족하는 A, B를 알파 페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표기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해볼 것인데 먼저 베리파이어가 앞에서 정의했던 채 FP 스타. 이 FP 스타는 FP에서 이제 제로가 없는 그런 새로운 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군에서 똑같이 제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했던 것처럼 채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FP 스타의 원소의 알파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ZP 스타의 원소 A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를 계산하는데 B는 이 두 개의 앞에서 말했던 모듈 연산, 곱 연산을 계산해서 B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어가 프로버에게 이 챌린지쌍이라고 불리는 알파 페어를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페어가 앞에서 말했던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프로버는 받은 알파 페어와는 다른 새로운 알파 페어를 이 그룹 ZP 스타 내에서 찾아내서 베리파이어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베리파이어는 프로버에게 받은 챌린지 페어가 알파 페어인 경우에만 응답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베리파이어는 알파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A 프라임, B 프라임 자기가 받았으면 이제 B 프라임이 A 프라임 곱하기 알파임을 인지만 확인하면 이게 알파 페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검증의 과정은 매우 쉽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앞에서 봤던 알리바바의 동굴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역시 프로버는 이 알파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알파 페어를 ZP스타에서 골라내어서 만드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이제 프로버는 채 내에서 새로운 원소 감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A'과 B'을 감마 곱하기 A, 감마 곱하기 B로 해서 연산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저 보내게 된 페어는 이제 밑에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B'은 감마 곱하기 B이고 B가 A 곱하기 알파이기 때문에 E는 알파 곱하기 A'이 되고 따라서 현재 보내게 된 저 페어는 알파 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도 보이는 연산들이 다 곱셈 연산이 아니라 이제 그룹 내에서 정의된 그 EX 연산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버가 이를 만족하는 이제 감마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제 A와 A 프라임의 비율을 알고 있어야 이 A 곱하기 감마가 A 프라임을 만족하는 저 감마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KCA, 즉 The Knowledge of Coefficient Assumption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A와 A 프라임의 비율을 알아 감마를 찾아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버가 베리파이어를 A, 알파에 대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베리파이어 챌린지 페어 A, B에 대해 올바른 응답을 리턴하게 된다면 프로버는 감마를 알고 있다고 해도 된다. 즉 감마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프로버가 개수를 알고 있음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를 위해서 스나크에서는 프로버의 추출자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옆에 밑에 정의된 기울어진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스나크에서는 프로버의 추출자라는 새로운 참여자한테 이 프로버의 내부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뉴파티는 위에 정의된 KCA에 따라서 프로버가 성공적인 알파 페어를 리스폰할 때마다 이 A 프라임이 감마 곱하기 A를 만족하는 새로운 감마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 프로버가 성공적으로 응답했지만 이제 새로운 파티가 적절한 값말을 추출하지 못할 확률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 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파티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중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스나크에서 이 로직이 어떻게 실제로 정의되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이 스나크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버는 시크릿을 알고 있다는 것을 베리파이어에게 시크릿을 공개하지 않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데 영지식의 특성상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시크릿을 보여주지 않고 증명한 것이 매우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각각은 프루버는 어떤 다항식을 만족하는 시크릿을 알고 있는가, 즉 그 프루버는 베리파이어에게 주는 어떤 값을 시크릿을 통해 계산했는가, 그 프루버가 위 증명을 사용한 시크릿이 모두 같은 값인가,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이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증명하기 위한 성질을 각각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나크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가지만 증명하면 우리 프로토콜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베리파이어가 프로버에게 받은 EPS 값이 프로버의 다항식 P로 계산된 값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에서 검증을 추가한 다항식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을 구축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정의한 KCA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프루버는 D차 다항식, 그러니까 D차 다항식 P를 가지고 있고, 베리파이어는 임의로 선택한 베리파이어 챌린지 포인트 S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항식에 대한 검증 가능한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은 이제 블라인드니스와 검증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며 베리파이어가 EAPS 값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제 블라인드니스는 앞에서 항상 언급했던 것이고, 이제 verifiability, 검증 가능성은 프로버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다항식 P로 도출한 EAPS가 아닌 다른 값을 베리파이어에게 보냈을 때 이를 베리파이어가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영지식 증명이죠. 이 스나크는. 여기서 프루브는 베리파이어의 챌린지 포인트 S 값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해서 지금까지 증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의 동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될 텐데, 이제 인터랙티브에서는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률적으로 검증했는데, 스나크에서는 논 인터랙티브 영지식 증명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현재 나왔던 이런 특징들을 말합니다. 이제 스나크에서 풀버는 베리파이어에게 챌린지 포인트 값을 모르는 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확장된 KCA를 살펴볼 것인데, 확장된 KCA에서는 베리파이어가 프루버에게 각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D개의 서로 다른 알파 페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프로버에게 또 다른 알파 페어를 만들도록 챌린지해야 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프로버는 여전히 이 알파 값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버는 앞에서처럼 베리파이어에게 받은 알파 페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앞서 구성한 F, P, 체내의 원소 C를 두 원소에 각각 연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총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제 프로버는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개의 알파 페어를 받았으니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알파 페어를 새로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받은 여러 개의 알파 페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알파 페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은 yes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버는 베리파이어로부터 주어진 D개 알파쌍, 아까 받은 D개 알파쌍에 대해 D개의 각각의 C1에서 CD까지를 FP 내에서 선택하게 되고,
이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새로운 알파 페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정의된 이 A 프라임 B 프라임의 시그마식입니다. 여기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프로버가 A 프라임과 각각 받은 A에 대해서 리니어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이제 각각의 개수 CI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버가 새로운 알파 페어를 베리파이어에게 주면서 자신이 CI를 알고 있음을 이 값들을 밝히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지식에서의 가장 큰 성질이었죠. 즉 이 값들은 이제 프로버의 시크릿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 각각 C 값들이 프로버의 시크릿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확장된 KCA를 정리해 볼 것인데, 이는 이제 DKCA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제너레이터 G를 갖는 원소의 개수가 P개인 그룹 어떤 G가 주어졌을 때, 베리파이어가 임의로 FP 스타에서 알파를, FP에서 S를 선택해서 프로버에게 알파 페어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만약 프로버가 다른 알파 페어를 생성하게 된다면 무시할 수 있는 확률을 제외하고 프로버는 여기에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개수들, 즉 C0부터 CD까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 중요한 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베리파이어는 알파 페어의 집합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폴리노미얼 스트럭처를 전송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폴리노미얼 스트럭처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를 테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프로토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폴리노미얼 스트럭처. 이제 이 DKC, 확장된 KC를 통해서 다항식에 대한 검증 가능한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정의해 볼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홈롤픽 히딩스 그룹 G의 제너레이터 스몰 G에 대한 EX의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HH 홈롤픽 히딩스를 이 그룹 G의 제너레이터 G에 대한 EX의 사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연산은 또한 곱하기가 아니라 이제 모듈 연산을 의미하고, 그럼 이제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베리파이어는 임의로 알파와 S를 각체 FP 스타와 FP에서 선택하고 프로버에게 1, S부터 S의 D 제곱까지의 히딩 값인 G, SG, 그래서 SD승 곱하기 G까지의 제너레이터를 연산한, 모듈 연산을 한 이 히딩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버는 이 베리파이어에게 받은 히딩 값과 다항식 P를 이용해서 A는 PS의 제너레이팅한 값, B는 알파 PS의 제너레이팅한 값을 다항식 P를 이용해서 베리파이어에게 계산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베리파이어는 B는 A 곱하기 알파, 즉 알파 페어의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이 프로토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프로버가 다항식 P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제공한 값으로부터 알파 페어인 A와 B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다항식이었다. 그러면 PS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죠. 그럼 베리파이어는 프로버에게 E1, ES, ES 제곱 이 세 가지를 프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프로버는 A, B를 이제 계산해서 다시 베리파이어에게 보내게 되는데, 계산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이제 홈롤픽 히딩스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다 분리가 되게 되고, 이제 B는 알파의 제너레이팅 가지고 곱한 값, 이때 여기서 빨간 네모를 쳐진 값이 이제 바로 베리파이어가 준 값 각각의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자 이제 프로버가 B는 알파 곱하기 A를 만족하는 새로운 알파 페어를 베리파이어에게 전송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확장된 KCA에 따라서 프로버가 다항식 P의 개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프로버가 각각의 개수 C의 I를 알고 있다는 것은 프로버가 다항식 P를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알파 페어를 도출했다는 것은 다항식 P를 사용해서 E의 PS를 계산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프로버가 P를 모르는데 베리파이어가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이 특징은 이제 앞에서 인트로에서 다뤘던 이제 스나크 로직에서 프루버의 두 번째 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루버가 DKCA를 통해 구성된 다항식에 대한 검증 가능한 블라인드 이블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다항식의 개수를 밝히지 않고 이를 통해 알파 페어를 계산해서 베리파이어에게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다항식을 다루기 위한 그냥 그저 도구들을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앞에서 말했던 검증된 상태, 그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다항식의 스트럭처, 다항식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나크 로직에서는 베리파이어에게 간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QAP를 사용해서 계산이 간단한 다항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QAP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루버가 베리파이어에게 C1 곱하기 C2 곱하기 괄호 열고 C1 플러스 C3가 7이다 라를 만족하는 C1, C2, C3를 FP에서 골랐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베리파이어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프루버가. 자, 그럼 이를 위해서 이 각각의 상수들을 개수로 갖는 다항식을 만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블라인드 이블루에이션 오브 폴리노미얼 베리파이어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블라인드 이블루에이션을 이용해서 영지식 증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제 위에 세 상수로 표현된 계산식을 산술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산술회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산술회로는 덧셈 및 곱셈과 같은 산술 연산들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게이트는 와이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회로가 식이 다음과 같고, 이제 우리가 C1, C2, C3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와이어와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각각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를 라벨이라고 하는데, 1을 붙인 라벨은 산술 회로를 QAP로 나중에 변환하는데 이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그림에서 C1은 두 개의 와이어로 곱셈 게이트, EX가 곱셈 게이트와 덧셈 게이트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건 두 개의 와이어로 보이지만 하나의 와이어 W1으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즉 동일한 개수에서 나온 와이어가 여러 게이트 입력되어도 이를 하나의 와이어로 보고 하나의 라벨을 붙입니다. W1이라는 라벨을. 우리는 이 위의 스테이트먼트를 아래 회로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덧셈 게이트의 입력 와이어는 곱셈 게이트와는 바로 연결되며 덧셈 게이트와 아웃풋 와이어는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G2의 오른쪽 입력 와이어는 W1 더하기 W3가 돼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술회로는 이렇게 받은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와이어에 값을 할당할 차례인데 이를 legal assignment라고 합니다. 이제 각 곱셈 게이트를 기준으로 아웃풋 값을 그에 대응된 입력 값의 곱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C4와 C5 값인데 여기서 W4 와이어를 보면 곱셈 게이트 1의 아웃풋 와이어이므로 게이트 1의 입력 값인 C1과 C2를 의미하고 C5는 곱셈 게이트 2의 아웃풋 와이어이므로 C4와 C1 더하기 C3를 곱하는 값을 입력 값으로 갖게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나오는 C5가 우리가 구하려는 앞에서 봤던 저 위에 7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C5가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은 이제 스나크 로직에서 방정식을 RNCS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과 일치한데 이 산술 회로 과정을 통해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프로버가 베리파이어에게 C5는 7이다를 만족하는 리걸 어사이먼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산술 회로를 통해 한 것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7이다라는 식을 C5는 7이다를 만족하는 리걸 어사이먼트를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제 이를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QAP를 통해서 리걸 어사인먼트를 개수로 갖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각 곱셈 게이트를 필드의 원소와 연관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게이트 1은 1, 게이트 2는 2, 그냥 숫자 1, 숫자 2와 연관을 짓게 됩니다. 이제 우린 이 포인트들 괄호 1과 2, 1 타겟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와이어의 다항식을 L1부터 L5까지, 오른쪽 와이어의 다항식을 R1부터 R5, 그리고 아웃풋 와이어의 다항식을 O1부터 O5라고 정의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정의의 아이디어는 이제 다항식들이 타겟 포인트에 대응되는 곱셈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G1의 왼쪽, 오른쪽 아웃풋 와이어의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G2의 왼쪽, 오른쪽 아웃풋 와이어의 다항식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값과 같이 식으로 각각 두 개를 정의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2 빼기 x는 게이트 1에 대응된 포인트 1에서는 0의 값을 가지지 않지만 게이트 2에 대응되는 포인트에서는 2 빼기 0이므로 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게이트 2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이트 2에서는 x 빼기 1이니까 2에서는 0을 가지지 않지만 1에서는 0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고정값 앞에서 봤던 C1부터 C5까지 이거는 왼쪽 오른쪽 아웃풋 와이어의 합 다항식으로 정의되는 데의 개수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밑에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C1부터 C5가 회로에 대한 리걸 어사이먼트라는 것이 P가 모든 타겟 포인트에서 항상 0이 된다는 것과 동치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1부터 C5가 회로에 대한 리걸 어사이먼트라는 게 이 당식 P가 모든 타겟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항상 0이 된다는 것과 동치가 되도록 했다는 점이죠. 이제 중요한 조건 하나를 더 알아볼 것인데, 여기서 당식 P와 포인트 A에 대해서 PA는 0이라는 것은 이제 대수적 사실에 의해서 당식 X-A가 P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앞서 사용된 다항식 P는 타겟 포인트 1과 2로 나눠져 있고, 이에 대해 타겟 다항식 T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타겟 포인트 1과 2에서 0이 된다는 것은 C1부터 C5가 리걸 어사이먼트라는 것과 동치이므로 타겟 포인트로 구성된 다항식 T가 P를 나눈다는 것은 C1과 C5가 리걸 어사이먼트라는 것과 동치가 되게 됩니다. 즉 다항식 P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는 어떤 몫을 말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QAP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QAP 이제 약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Quadratic Arithmetic Program. 자, 이를 활용해서 앞에서 말했던 스테이트먼트를 변형했는데, 이 원래 스테이트먼트는 프로버가 베리파이어에게 준 C1 곱하기 C2 곱하기 C1 플러스 C3는 7 이라는 값을 만족하는 각 값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P를 통해 변형된 스테이트먼트는 C5는 7을 만족하는 리걸 어사이먼트 C1부터 C5를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프로버의 시크릿은 리걸 어사이먼트, 즉 C1부터 C5가 되는 것이고, 이는 앞서 말했던 다항식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다항식의 개수가 바로 프로버의 시크릿으로 변형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로직을 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 지금 예시로 들었던 스테이트먼트에서 계속 쭉 더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수 C1부터 C5가 리걸 어사이먼트라는 것이 원래 프로버가 증명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먼트와 앞에서 QAP로 바꾼 스테이트먼트가 동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게이트 1, 게이트 2의 각각의 이렇게 식이 C4와 C5가 정의되게 되고,
이걸 어사이먼트는 C1부터 C5까지 어떤 그룹으로 정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황색 바스 쳐진 것이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노키오 프로토콜, 이게 이제 스나크의 구현을 위해서 마지막 발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프로버가 증명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동일한 형태의 다항식 언어로 변환하는 방법인 QA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프로버가 QAP를 만족하는 어사이먼트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이제 BERT short proof라고 불리는 것을 베리파이어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스나크에서 가장 중요한 항상 말했던 간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것도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제 이 과정을 통해 피노키오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될 것인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만든 다항식을 이용해 영지식을 시용하기 위한 이걸 위해 먼저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노리지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피노키오 프로토콜의 핵심 스케치인데,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프로버가 만족하는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satisfying assignment가 없다면 대부분의 S에서 여기 있는 이 등식, 가운데 등식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탄탄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베리파이어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S에 대해서 매우 높은 확률로 리젝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토콜 스케치에서는 프로버는 S를 모르는 상태로 다항식을 고르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블라인드 이밸루에이션을 구축해 놓았기에 이 프로토콜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토콜에 한 가지 허점이 존재하는데, 이 프로토콜은 프로버가 올바른 차수의 어떤 다항식을 앞에서 정했던 L, R, O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증명했다는 것은 보장하지만 그 각각 다항식들이 어사인먼트로 인해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버에게 한 가지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 피노키오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다항식 L과 R과 O를 위에 보이는 식과 같이 하나의 다항식 F로 합치게 됩니다. 19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R에 X에 D 플러스 1승을 곱하고 O에 X에 D 플러스 1승의 제곱을 곱한 것은, 이거의 핵심은 L과 R과 O가 하나의 다항식 F로 합쳐질 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지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항식 F를 구성하게 되면 X의 0승부터 X의 D승까지의 개수는 L의 개수로만 구성되고, X의 D 플러스 1승부터 X의 2D 플러스 1승까지는 개수는 R의 개수로만 구성되고, 이제 X의 2D 플러스 1승 플러스 1부터 X의 3D 플러스 1승까지는 개수는 O의 개수로만 구성되게 되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앞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QAP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항식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밑에서 보이는 식 10입니다. 앞에서 보였던 식들과 매우 유사하죠. 이렇게 정의된 F가 F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면 LRO가 실제로 어사이먼트로부터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해는 필요하지만 자세한 이해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리파이어는 프루버에게 F가 앞에서 말했던 저기 식 위에 F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지 증명하도록 챌린지를 보내야죠. 이는 앞선 검증 가능한 리밸류에이션 프로토콜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노키오 프로토콜과 추가적인 증명은 우리가 앞에 서론에 살펴본 스나크가 증명해야 하는 앞에 세 가지 증명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노키오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피노키오 프로토콜에서 베리파이어는 프루버에게 F가 F가 F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지 증명하도록 챌린지를 보냈었는데, 스나크에서는 프루버는 자신이 이제 어사이먼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피노키오 프로토콜에서는 이 히딩 값들이 어사이먼트에 대한 일부 정보를 노출해서 완전한 영지식이 구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프루버는 랜덤 t 시프트를 추가해서 이를 숨기게 되는데 이 관에서는 PPT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숨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내용 이해하는데, 그럼 이제 가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피노키오 프로토콜과 이제 타원 페어링을 이용해서 스나크를 완전하게 구현할 것인데, 먼저 지금까지 그럼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앞서 먼저서 확인 가능한 블라인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정립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베리파이어는 의미로 알파를 선택했고, 프루버가 B는 A 곱하기 알파를 만족하는 A와 B의 히딩 값을 자신이 가진 다항식 P로 만들어 베리파이어에게 자신이 다항식 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그런데 베리파이어는 프루버에게 준 히딩을 알파를 사용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루버는 E의 B, 즉 E의 A 곱하기 알파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곱셈과 덧셈이 모두 지원되는 히딩, 홈모피க் 히딩을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의한 홈모피ክ 히딩은 곱셈과 덧셈을 모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전 단계에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 피노키오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이는 먼저 베리파이어가 프루버에게 히딩 값을 주고 프루버가 다항식 P와 히딩 값을 사용해서 만든 특정 값을 베리파이어 제공하여 증명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은 베리파이어가 프루버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스나크는 이제 비상호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비상호 방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타원 곡선인데, 타원 곡선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곱셈을 지원하는 홈모피ክ 히딩스를 정의해서 진정한 스나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크에서 사용하는 타원 곡선의 방정식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y제곱은 x3승 플러스 u와 v는 개수이고 x3승 플러스 ux 플러스 v 라는 이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타원곡선 C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 x, y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타원곡선에서는 이제 포인트 오브 인피니티라고 하는 특정 좌표 O가 존재하는데, 이 좌표는 타원곡선 그룹 내에서의 제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 타원곡선 C에 있는 모든 좌표 x와 y와 O를 통해 다음과 같은 타원곡선 없앤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P와 Q 더하기 R 하면 제로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타원곡선에서의 중요한 덧셈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직선이 타원곡선과 만나는 세 점의 합은 제로 엘리먼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타원곡선 그룹을 통해 곱셈과 덧셈을 모두 지원하는 홈모피ክ 히딩스를 새로 정의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먼저 네 가지 특정 그룹을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G1을 정의할 텐데, 이는 일반적으로 타원곡선 그룹은 FP의 원소 X, Y인 곡선 C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다음과 같이 curve FP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를 간단하게 G1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즉 원소의 개수가 R개이고, 여기서 R은 이제 프라임 넘버입니다. R개이고 생성자로 0이 아닌 제너레이터 G를 가지며 덧셈을 지원하는 그런 타원곡선 그룹을 G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도 그렇게 정의할 것인데, 먼저 두 번째 그룹 앞에서 R이 P의 K승 빼기 1을 나누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인 K를 이 곡선의 인베딩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의 인베딩 차수 승 빼기 1이 R을 나누도록 하는 그냥 가장 작은 정수를 인베딩 차수라고 하고, 이제 K가 6 이상인 경우에서는 타원곡선 그룹은 DLP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처음 만든 집게시에서 이 K 값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너레이터 G와 알파 곱하기 제너레이터를 알파로 이 두 가지로부터 알파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서 살펴본 FP뿐만 아니라 FPK의 원소 또한 타원곡선의 좌표를 만족하고 O를 포함하여 타원곡선의 덧셈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타원곡선 그룹은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 정했던 FPK승이 그 곱셈 그룹의 이제 원소의 개수가 R개인 G의 T를 서브 그룹으로 가지게 됨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즉 GT는 원소의 개수가 R개이고 생성자로 G'을 가지며 곱셈을 지원하는 그런 그룹을
세 번째 그룹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의한 타운곡슨 그룹 G1과 curve FPK는 덧셈 서브그룹 G2를 가지게 되고, 즉 네 번째 그룹 G2는 원소의 개수가 R기이고 생성자로 제너레이터로 새로운 H를 가지는 그런 덧셈 연산을 지원하는 그룹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호모모픽 히딩스 정의에 필요한 이제 Tate Reduced Pairing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앞서 정의한 타운곡선 그룹의 G1과 G2의 원소쌍을 곱셈 그룹 GT로 가져가는 어떤 효율적인 사상 매핑이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G1과 G2의 원소를 연산해서 곱셈 그룹의 GT의 원소와 대기하는 특정 함수가 존재하는 뜻이며, 이를 Tate Reduced Pairing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함수가 바로 타운곡선에서의 곱셈 연산을 하는 역할이고, 근데 이 타운곡선 자체에서는 이제 애초에 곱셈이 원래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수는 두 성질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G1의 생성자 G와 G2의 생성자 H를 인자로 받은 함수 Tate의 값은 GT의 생성자 G', 여기서는 이제 볼트체 G 이는 성질을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는 FR의 원소 A와 B를 통해 Tate A 곱하기 G, B 곱하기 H가 연산값이 G의 AB승이다 를 만족한 이 두 가지의 Tate Reduced Pairing 함수를 만든 것이 바로 오른쪽의 아래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정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곱셈과 덧셈을 모두 지원하는 약한 버전의 호모모픽 히딩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모모픽 히딩스 연산은 타운곡선의 덧셈 연산입니다. 타운곡선의 연산으로 정의한 호모모픽 히딩스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서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E1의 x와 E2y의 값으로 x와 y 값을 알지 못해도 2의 x 곱하기 y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x와 y의 히딩 값으로 x와 y의 히딩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앞에서 계속 이런 느낌의 말을 부어서 왔을 때도 이제 약간 동영암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매우 연관이 있고요. 그럼 이제 타운곡선을 사용해서 새롭게 호모모픽 히딩스를 사용해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을 non 인터랙티브 프로토콜로 이제 변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나크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이제 이 구축 전에 이제 프로토콜에 또 필요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CRS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프로토콜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on 인터랙티브 프루프의 가장 직관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 제 프루버는 특정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거치지 않은 채 모든 참가자에게 단일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메시지를 읽은 모든 사람은 해당 메시지만으로 프루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로 들으면 대부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이 CRS Common Reference String 모델을 따르면 이러한 증명을 이제 가볍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CRS 모델에서는 증명에 필요한 특정 문자를 랜덤화를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참가자에게 알리는 셋업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전에 구조화된 문자를 CRS라고 부르게 됩니다. Common Reference String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델의 셋업 단계를 통해서 앞에서 구현했던 피노키오 프로토콜을 인터랙티브에서 논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베리파이어와 프루버의 상호소통이 없이 프루버가 보내는 단일 메시지만으로 랜덤으로 선택했던 S에 대한 프루버의 다항식 P의 히딩 값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이 말씀드리면, 프루버가 보낸 단일 메시지만으로 상호작용 없이 앞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S에 대한 프루버의 다항식 P의 히딩 값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정했던 피노키오 프로토콜에서 베리파이어가 제공한 첫 번째 메시지를 CRS 모델 셋업 단계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먼저 셋업 단계. 랜덤으로 알파를 FR 스타, S를 FR에서 선택하고 이에 대한 히딩 값인 CRS를 각 참가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CRS는 다음과 같겠죠. 그럼 이제 스나크에서 이 과정을 바로 앞에서 말했던 신뢰할 수 있는 3자, 트러스트 파티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프루프 단계에서는 CRS 값과 자신이 가진 다항식 P를 사용해서 알파 페어 A, B를 계산하고
이 값을 verify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는 프루버가 보낸 값과 CRS를 통해 E의 알파 x, E의 y를 계산하고 두 값이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두 값이 동일하다면 알파 곱하기 x가 y는 알파 곱하기 x는 y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프루버가 새로운 알파 페어 값을 찾아서 자신이 가진 다항식 p를 통해 verify에게 새로운 알파 페어 값을 제공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데 이 세 가지 단계를 위해서 앞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또 연산을 정의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피노키오를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버가 자신이 가진 D차 방식 PS를 사용해서 이 홈오픽 히딩스, 즉 A는 E의 PS 그리고 B는 E의 알파 PS를 구성해야만 해당 검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인터랙티브 프로토콜과의 주요한 차이는 베리파이어가 페어링 함수, 그러니까 take 함수를 사용해서 E1x와 E2알파를 통해 E 알파 x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알파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RS 모델을 사용해서 베리파이어가 처음에 알파를 선택해서 프루버에게 메시지를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논 인터랙티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스나크의 논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의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이 제 깃허브에 이제 영지 증명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다 포크해서 모아놨으니까 아직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다는 거는 설명을 진짜 잘했다는 건가? 제가 이번에 첫 세미나라 진짜 흐름을 진짜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들어서 진짜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따로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거나 하시다가 막힌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올라가죠, 선배님 이거? 그 영상이랑 슬라이드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회의 마치고 유튜브 녹화본은 내일 중으로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